안녕하세요.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꾸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게스트분이 나와 계십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코로나 때 이제 우리가 게스트를 못 초청하다가 너무나 귀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맥주 한잔 할까요의 저자이시죠? 윤한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선생님이 아니라 대표님이세요. 대표님이시죠. 네. 지금 현재 맥주 브로이 전문점을 하고 계시죠? 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뭐요? 정동.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동에서 독립맥주 공장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단법인 한국맥주문화협회에서 또 회장을 또 맡고 있고요. 네, 맥주 관련해서 다양한 좀 영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강연도 하시고 인문학적으로. 네, 인문학 들었어요. 강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또 저희 비어도센트 또 학기가 개설이 돼서 지금 또 계속 강연을 오늘도 나가야 됩니다. 와, 너무 재밌겠다 그거. 저는 저기 책 얘기도 있지만 저는 인터뷰를 하고 싶더라고요, 이분이. 왜냐면 솔직히 한국 맥주 문화협회가 있는 거를 아는 분이 몇 명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아주 오래되진 않았고요. 네. 2018년에 저희가 만들어졌으니까 한 5년 정도 된 협회고요. 네, 지금 뭐 저희 교육생들 다 포함해서 협회원들은 한 150명 정도 있고, 뭐 그쵸,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지금 뭐 하여튼 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약간 그러니까 매니아들은 알고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한샘 선생님이 그러면 이걸 만든 거예요? 협회를? 네, 제가 이제 주도가 돼서 만들었고 저희도 이사진들도 계시고요. 저희 협회가 뭐 그냥 동호회가 아니고 저희가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맥주 쪽에 이제 사단법인이 2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국세청 산하에 있는 한국수제맥주협회가 있고요. 하나는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이제 사단법인 한국맥주문화협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근데 왜 수제맥주 협회가 있는데 또 이렇게 하나 더 만드신 거예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수제맥주 협회 같은 경우는 국세청 산하에 있기 때문에 뭐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브루어리 운영에 관한 다양한 규제나 법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라고 하면 저희는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데 첫 번째 저희 목적은 국산 농산물을 갖고 맥주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저희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거든요. 맥주 전문가들이. 근데 저희가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국산 농산물이라고 하면 뭐 보리나 아니면 호비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펀딩이 필요해요. 네,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국가에서 많이 지원, 사기업에 하기엔 굉장히 너무 큰 규모고 국가적인 지원들이 필요한데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맥주다 보니까 술이잖아요.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술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는 되게 친숙하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뭐 음료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을 한 게 맥주라고 하는 것을 문화로 받아들여야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동의합니다. 네, 일단은 맥주, 근데 실제 맥주도 문화거든요. 뭐 해외, 뭐 역사적으로 그렇고 해외에 보면은 맥주, 그 지역의 맥주가 그 지역의 문화를 담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또 한국은 게다가 맥주뿐만 아니라 술 문화라는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의 좋은 술 문화들을 다 없애버리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술 문화는 뭐 소맥 문화 이런 거잖아요. 압축 경제 시기에 어떤 조직의 뭐랄까요, 단합과 화합과 노동자들의 뭐 어떤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 뭐 소맥을 타먹고 이런 문화들이 이제 한국의 술 문화였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좋은 술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다양한 술들인데 저희는 그 맥주를 선택한 거죠. 그러면 맥주 외에 다른 술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합니다. 네, 저 와인도 좋아하고요. 위스키 좋아하고 소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왜 소주는 안 좋아하세요? 소주 맛이 없어요. 소주 우리가 알고 와 단순하다. 네, 우리가 알고 소주라는 것은 99% 주정에다가 주정이랑 그냥 알코올이거든요. 네네네. 우리 그 알코올 우리 코로나를 뿌렸던 알코올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다 물을 타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너무 알코올만 있으니 약간 단맛을 넣어서 만든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석식 소주인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효모가 만들어내는 발효 과정이 필요한데 굉장히 아름다운 과정이고 또 복합적인 과정이거든요. 소주라고 하는 시석식 소주는 그런 과정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개인적으로는 영혼도 별로 없고 맛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렇죠. 솔직히 맛으로 먹는 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막걸리도 무슨 협회가 있어요? 막걸리도 협회 많죠. 아, 많아요. 네. 아, 저는 이번에 책을 보면서 이 맥주 문화 협회 되게 멋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오자마자 윤한생 선생님한테 혼났잖아요. 저자를 모르고 책을 읽었다고. 근데 참여 저자가 맨 뒤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숙지를 못하고 여기 그냥 부록까지가 끝인 줄 알고 보지 못했는데 원래 제가 책을 쓴 사람의 그 저자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에다 놓고 한 적은 거의 없는데 해보겠습니다. 네. 윤한샘 고려대학교에서 식품지원 경제학을 전공하고 MBA 공부하시고 프랑크푸르트 맞죠? 프랑크푸르트에서 마셨던 한 잔의 바이스 비어에 매료된 뒤 맥주의 세계로 빠져들었다고 해요. 맥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라는 쌈박한 신념으로 2018년 한국맥주문화협회와 정동 독립맥주공장을 설립해 대표하고 지금 고군 분투 중이시고 지금 마포 FM에서는 어떤 걸 진행하고 계신다고 했죠? 지금 알쓸 맥잡을 진행하고 있고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뭐 맥주 상식, 잡학 상식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4년 전에는 한국 맥주 문화 확산을 위해 비어 도슨트 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해요. 비어 도슨트 그게 뭐 어디 미술관 도슨트는 있는데 비어 도슨트는 어떻게 똑같은 겁니다. 예, 도슨트라고 하는 게 미술 작품을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안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맥주 비어 도슨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맥주를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소개하고 또 맥주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제 사람으로서 저희 비어 도슨트 그러면은 그냥 도슨트는 미술관에서 이제 그 영역이 있다면 비어 도슨트는 어떻게 일상의 영역입니다. 저희가 정의 자체를 일상의 영역에서 맥주 문화를 이제 확산하고 전파시키는 맥주 전문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어 도슨트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원래 있는 이름이 아니고? 아니죠. 원래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찰떡 같아가지고 이름이. 아니 제가 이제 어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는데 제 친구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회식 문화에 대해 얘기하면서 좀 바뀌어야 된다 하면서 약간 술도 좀 고급술을 마시고 막 부어라 마셔라 말고 그럴 때 이제 회사에서 뭐 강연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되게 좋겠네요. 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뭐 이번 주 금요일에도 외부 강연이 있는데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곳에서 맥주랑 인문학을 결합시킨 그런 강연들을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 매니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 맥주 공장 안에? 많이 바쁜데요. 네. 네, 매니저 둘만큼 돈을 못 벌어서 그거 하고 싶다. 아니 근데 가게에 안주도 많더라고요. 되게 맛있는 안주를. 셰프에 취직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셰프로. 그치. 직원들이 꽉 차서 거부하시는구나. 자 그럼 발가락에 책 소개를 해주셔야죠. 저희가 책 소개, 저자 소개 이렇게 하니까. 이 앞에 있는 그 날개에 있는 거를 읽겠습니다. 2018년 한국맥주문화협회가 맥주는 문화다라는 비전을 갖고 비어 도슨트 프로그램을 런칭한 아래 100여 명이 넘는 비어 도슨트가 크래프트 브루어리, 컨텐츠 크리에이츠, 주류 유통, 펍 매니지먼트, 인문학 강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서 책에 관해서 의견을 투합하셔가지고 이 책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 에피소드가 몇 개가 있냐면 거의 18개? 제가 생긴 게 맞나요? 이 정도 들어있고 이분들이 이제 맥주와 여행, 맥주와 일상, 맥주와 양조장, 맥주와 역사
맥주와 브랜드 이런 카테고리 안에 네.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쓰신 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뭐 다른 책도 하지 말고 윤한샘 선생님이 쓴 글을 위주로 우리 방송을 하죠. 네. 네. 챕터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맥주와 일상 중에서 지금 윤한샘 선생님이 쓰신 챕터는 맥주도 누군가의 무엇이 되고 싶다. 깐띠용 괴즈라는 맥주 브랜드가 또 나오고요. 그 여행의 색은 루비였다. 플러스 런던 프라이드. 황제의 맥주 버번 위스키를 품다. 구스 아일랜드 버번 카운티 스타우트. 라면엔 칭따오. 그녀만의 비밀 레시피 칭따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저 윤한샘이라는 분이 저희 게스트인지 모르고 발가락이 섭외했기 때문에 정말 여성분인 줄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근데 그래도 말이 되는 게 서문도 쓰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글이 좀 여성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아무튼 그런 또 그녀만의 비밀 레시피의 부인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랬네요. 그녀만의 레시피. 거기까지 안 읽었다고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요. 칭따오는 알아서 스킵했어요. 스킵하셨어요? 왜냐면 모르는 맥주 위주로 읽었거든요. 저도 근데 모르는 맥주 이름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다 독일하고 벨기에 쪽 맥주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역사 같은 것도 배우는 재미도 있고 또 새로운 언어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도 약간 채워주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강에 갔다가 구스 아일랜드에서 팝업 같은 걸 하는 걸 봤거든요. 망원동에 있죠. 네네. 다 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 글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 맥주네. 미국 맥주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역사가 깊지 거기 좀 써 있더라고요. 깊지 않은데 자기네가 되게 자부심 있는 그런 맥주다. 뭐 섬에서 했다. 뭐 이런 얘기 써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여기 지금 윤한 선생님 글에 써 있더라고요. 구스 아일랜드는 어떤 맥주예요? 구스 아일랜드는 시카고에 있는 이제 브루어리고요. 원래는 독립맥주처럼 작은 펍으로 브루펍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을 해서 지금은 초국적 이제 기업인 AB 인베브의 인수가 됐어요. 네. 잭팟을 터뜨렸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미국에서도 유명한 맥주고. 얼마 안 됐는데. 1988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역사가 좀 짧긴 한데, 예, 뭐 그들이 만드는 맥주가 원래는 굉장히 독특한 맥주들이 아니고 시카고 블루 컬러를 위한 음용성 좋은 맥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맥주는 그런 대중적인 맥주, 그러니까 그들의 맥주 중에 대중적인 맥주가 아니고 버번 카운티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하고 진하고 강렬한 맥주예요. 그래서 그 맥주를 썼습니다. 네, 그래 보니까 그 버번 카운티가 위스키. 원래는 버번 위스키를 이제 시작한 곳이죠. 네네. 버번 카운티라는 곳이 켄터키주에 있는 이제 지역이고요. 거기서 이제 버번 위스키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버번 카운티라고 하는 맥주는 이 버번 위스키를 숙성시켰던 버번 배럴에다가 그러니까 뭐 나무 통이죠. 거기다가 맥주를 넣어서 그 버번 위스키의 향을 입힌 맥주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독특한 맥주인데 이름을 이제 버번 카운티라고 하는 버번 위스키가 나왔던 곳에 이제 헌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버번 카운티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네, 그 맥주는 알코올 도수가 한 14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짠맛은 단맛과 펑키함은 초콜릿, 바닐라, 오크 그리고 알코올과 만나 부드럽게 변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는 너무 여성적으로 약간 그 남자들은 잘 이런 걸 표현을 못한다는 약간 선입견이 있었는지 네, 그래서 어떤 맛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 같다. 좀 그렇게 생각됐거든요. 인내 뒤에는 고통을 견딘 그들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테니. 그래서 쓴맛에 대한 것도 되게 좋았고,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이 책을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맥주도 누군가의 무엇이 되고 싶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쓸 때 좀 디테일하게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깐띠용이라는 맥주고요. 그 맥주도 역시 굉장히 독특한 맥주입니다. 그러니까 깐띠용이라는 맥주,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맥주의 90% 이상은 다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진 효모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효모가 있고 우리 몸에도 뭐 이렇게 미생물들이 붙어 있는데 이런 걸로 맥주를 만들 수도 있죠. 만들 수 있지만 결과물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런 맥주들은.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진 맥주는 오비 라거 하면은 어디서 먹든 똑같은 향과 맛이 나잖아요. 일관성인데 그 일관성이 상업 맥주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면은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위배하는 맥주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맥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람빅이라는 맥주예요. 람빅은 이제 벨기에 전통 맥주. 벨기에에서도 이제 우리가 플란더스의 개했을 때 플란더스 위쪽 지방에 이제 있는 전통 맥주고요. 이 람빅 같은 맥주는 그냥 자연에 있는 효모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자연에 있는 효모와 또 우리가 김치 발효할 때 유산균 쓰잖아요. 그 유산균이 관여를 해서 만드는 맥주예요. 근데 그 맥주는 실질적으로 인류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맥주, 지금부터 한 8,000년 전, 뭐 10,000년 전에 만들었던 맥주와 거의 유사한 재료와 방식을 지금도 거의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맛이 다를 거의 거예요. 원조 맥주네 얘가. 거의 그쵸? 뭐 옛날 우리 인류와 함께했던 맥주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 맥주 우리가 시카로라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에 시작됐다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야생 밀하고 야생 보리가 들어가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남빛 같은 경우도 지금 밀하고 보리가 한 50대 50 혹은 30대 70, 보리가 70, 뭐 밀이 30 정도 들어가고요. 발효를 할 때 그냥 쿨십이라고 하는 그냥 넓은 그냥 판에다가 쫙 놓고 거기서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뭐 기둥에 붙어 있는 공중에 떠다니는 미생물들이 발효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우리 유산균이 발효를 해서 젖산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발효를 해서 신맛이 많이 나고요. 우리 신김치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야생 효모라고 하는 인간이 길들여지지 않은 효모가 여기 뭐 이런 데 있는 효모들이 발효를 해서 쿰쿰한 향이. 우리나라 대중적으로 쿰쿰하다고 표현하고 아니면 영어로 뭐 펑키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쿰쿰한 향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쿰쿰한 향 잘 안 쓰는 말이라. 그게 어떤 향이냐면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외양간 같은 데 가면 말똥에 소똥들이 좀 나오는 냄새들 이렇게 비슷한 게 있어요. 아니면 야외 화장실 뭐 이런 냄새 좀 심하게 얘기하면 홍어는 아니고 좀 심하게 비슷하게 얘기하면은 그 치과 가면은 예전에는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 치과 향이라고 있었거든요. 뭔지 알겠다. 치과 향이라고 해서 알겠어요. 치과 향이 거의 치과야. 극단적인 수준 그런 향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여름에 운동을 막 하다가 땀이 막 나면 그러다가 그 땀이 식었을 때 나는 신내라기보다 약간 약간 땀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향들이 같이 나는 그런 맥주예요. 약간 습하네요. 습해 느낌이. 뭐 약간 꼼꼼하다, 뭐 쿰쿰하다, 뭐 이런 습한 게 마르는 그 과정에서 나는 냄새 같은 느낌. 아니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일정한 맛을 내는 게 이게 상업적인 맥주라고 하셨는데 얘는 그럼 상업적인 맥주가 아니에요? 상업적인 맥주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맥주의 특징을 이해하고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맥주는 그래서 와인처럼 빈티지가 붙어요. 빈티지가 붙어서 2018년산, 2019년 매년 향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빈티지가 붙는 거예요. 맥주에 그렇게 뭐 2018년산, 2019년 안 붙는 이유는 뭐 언제 마셔도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와인은 우리가 뭐 2020년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2020년산인 와인이 그때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맥주는 그렇게 빈티지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챕터의 내용은 이거예요. 나는 원래 신맛의 맥주를 안 좋아했는데 어느 날
꽃이 되어 이 맥주가 내게 왔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원조 그 자연스러운 맛이었고, 그게 굉장히 추억스럽게 쓰셨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든 날, 이 맥주가 나를 미안해줬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 신맛을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신맛 나는 음식도 잘 안 먹고, 신맛 나는 맥주 되게 안 좋아합니다. 이제 맥주 전문가고 가리키려다 보니까 많이 마셔야 되는데 연구 대상이었다고 했잖아요. 되게 테크니컬하게 마시죠. 분석하면서. 근데 이제 평상시에 잘 안 마시는데 되게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힘들지만 어쨌든 그때 이 맥주를 그냥 우연히 마셨는데 굉장히 신맛을 안 좋아하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고 그때 굉장히 힘을 많이 줬던 맥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맥주가 저한테 어떤 의미나 부여해줬을 때 좀 특별하게 다가오더라. 그러면 깐띠용 게즈의 신맛만 좋아하지 다른 신맛 맥주는 아직도 선호하지 않으시나요? 네,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막 테스팅 노트를 쓰시면서 막 공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테스팅 노트에 무슨 목차나 나는 이렇게 쓴다면 그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테스팅 노트라면서 좀. 테스팅 노트에 근데 당연히 이제 전문가로서는 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맥주 가격 뭐 이런 것도 쓰나요? 가격보다는 가격은 없구나. 언제 테이스팅했고 무슨 스타일이고 알코올 도수는 뭐고 색은 어떻고 거품은 어떻고 처음에 향은 어떻고 맛은 어떻고 쓴맛은 어떻고 신맛은 어떻고 뭐 단맛은 어떻고 그들이 만드는 밸런스는 어떻고 복합성 이런 것들 다 이제 적는 게 테이스팅 노트예요. 앞에 여기 나온 정도 여기 쫙 나왔잖아요. 맥주 테이스팅에서 그런 정도 나오고. 그러면 깐띠용 게지는 얼마인가요? 전 그게 너무 게지요. 네. 조금 비싼 거는 뭐 375ml거든요. 그럴 겁니다. 375ml에 375ml 3만 원 정도 할 겁니다. 3만 원. 이게 코르크가 있더라고. 네, 코르크가 있어요. 3만 원 정도는 뭐 둘이 노는 먹으면 15,000원씩 괜찮네요. 근데 뭐 일반 와인 3만 원짜리 먹는 것보다는 이거 3만 원짜리 먹는 게 훨씬 재료면이나 뭐 가치면에서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죠. 접근도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접근도? 구하기가 요즘은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반 마트나 편의점 당연히 안 팔고요. 맥주를 전문적으로 파는 곳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어요. 요즘 어플리케이션으로 많더라고요, 주류.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몇몇 전통주를 제외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통주를 제외하고 모든 술은 온라인으로 팔 수가 없어요. 아니, 온라인에서 어플로 주문을 해서 거기서 찾아가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면 결제를 하면 그러니까 결제를 바로 거기서 하면은 뭐 배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GS25나 술집으로 데일리샷 같은 데서 하는 건데 주류 온라인 이제 스토어고요. 그게 2020년에 주세법이 바뀌면서 허용이 되는데 대신에 결제는 이제 앱에서 하되 직접 소비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근처 편의점에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들이 가져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직접 대면으로 결제를 하고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한 겁니다. 주류가 좀 복잡하구나. 술이기 때문에 주세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고요. 그걸 모르고 함부로 사업하시다 큰일 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좀 딴 얘기인데 저는 편의점에서 4개 얼마, 10,000원, 11,000원 이렇게 파는 거 진짜 반대거든요. 그래서 저 국회의원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법을 발의하라고 할 정도로 그거는 정말 그 한 잔 마실 거 4잔 마시라고 종용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뭐 소비자들이 선택한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그런 나라가 없더라고요. 편의점 가서 4개 술을 4개 얼마 하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대한 나라고요. 우리나라만큼 또 관대한 또 나라가 없어요. 술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관대해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붕이 없는 곳에서 공원에서 술을 못 마십니다. 공원이나 절대 못 마시고요. 술의 허가를 받은 곳에서 이외에서 만약에 술을 마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맥주 같은 것들을 차에 실을 때 반드시 트렁크에 실어야 되고요.
뭐 그런 것도 걸리면 큰일 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 좀 제외인데, 뭐 캐나다 같은 경우도 국가가 지정하는 그 소매점에서만 맥주를 살 수 있고요. 그치, 사기 그러면 자체가 힘들어. 여기 책에 음. 보니까 미국에서 게라지에서 만드는 맥주 이런 거 많이 나오던데 네. 그러면은 그거는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이 된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라지에서 만들어도 그거를 팔 수는 없죠. 자기가 아. 먹어야 돼. 네, 그걸 팔 수는 없고요. 그걸 이제 반드시 하는 거. 이제 거기 이제 미국에도 TTB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거기서 허가를 받은 업체들만 그걸 상업적으로 팔 수가 있고요. 왜냐면 아. 술은 태초부터 이제 세금을 얻을 수 있는 국세의 뭐 원천지였기 때문에 국가가 세금을 받지 않고 파는 맥주 무조건 다 밀주고 걸리면 그냥 아작 납니다. 이제 큰일 납니다. 네. 아, 세금을 많이 때리나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때리는 건 아니지만 감옥 가요? 예, 세금을 뭐 감옥은 안 갈지라도 벌금이 좀 있을 수 낭만적으로 있고요. 진행할까요? 감옥까지 우리 놔야 되나요? 우리 그 여행생은 루비였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게라지에서 술을 처음 미국에서 만든 분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도 아파트에서 어떻게든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도 해봐?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만들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아니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거를 돈 받고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나눠드리는 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마포 FM도 3회주 만들어서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것도 뭐 전통주니까 가능할 수 있어도 어쨌든 그것도 그냥 나눠드리는 건 아무 상관 없어요. 그걸 돈 받고 팔면 국가가 지정한 허가한 양조장을 벗어나서 만든 술을 자기가 만든 마음대로 팔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네,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식약처에서도 굉장히 재료나 과정을 굉장히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술 산업은 굉장히 큰 규제 산업 중에 하나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재밌어요. 네, 루비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런던 프라이드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 런던의 페일 에일 그리고 라거 이렇게 맥주는 에일, 라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맞는 말인가요? 네, 크게는 그렇죠.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고요. 선호하는 게 어떤 정도? 어느 쪽을 더 선호하세요? 전 세계 시장의 90%는 라거 맥주고요.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라거 맥주고 뭐 그걸 얘기하자면 또 굉장히 뭐 이렇게 복잡한 역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원래는 에일이 인류와 그쵸. 대부분 함께 했죠. 그쵸. 왜냐면은 에일과 라거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효모의 차이인데 에일 효모가 만들면 에일이고요. 라거 효모가 만들면 라거인데 후발주자잖아요, 라거가. 예,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에일 효모는 스스로 향을 만들어요. 근데 라거 효모는 향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좀 차이인데 어쨌든 에일 효모는 상온에서 발효를 하기 때문에 인류가 처음에 맥주를 만들었을 때부터 20세기까지, 그러니까 19세기 후반까지는 에일 맥주가 우리 인류와 대부분 같이 했어요. 근데 라거 맥주는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 참 힘들었던 게 라거 효모는 한 10도 정도에서 발효를 하거든요. 섭씨. 저온 발효. 냉장 시설이 없으면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라거 맥주는 종종 독일 같은 데서 이제 뭐 가끔씩 만들긴 했지만 대중화되기 힘들었죠. 근데 1876년에 칼품 린데라고 하는 분이 냉장 시설을 만들게 되면서 라거 맥주가 본격적으로 인류와 함께하게 됐고 라거 맥주의 특징은 정말 깔끔하고 청량하고 그런 그러니까 거거든요. 샤워한 뒤에 딱 맞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특별한 향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없다는 뜻이죠. 호불호가 없다는 뜻은 대중들이 즐기기 쉽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대중 맥주로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일 맥주는 향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향들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호불호가 있고 취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라거 맥주는 어떻게 보면은 취향을 가리지 않는 취향이 없는 맥주죠. 그래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라거 맥주는 냉장 시설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비싼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자본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장치산업이기 인프라가 때문에. 비싸.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면 또 단가가 싸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또 팔 수 있었기 때문에 20세기부터 이제 라거라고 하는 맥주가 우리 인류의 대세가 됐고요. 지금 역시 뭐 9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한샘 선생님은 나 라거파다, 에일파다 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한다면 어느 파? 10만 맥주 빼고 다 좋아요. 발가락은? 전 라거요. 라거요. 저는 에일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복궁이라는 네, 카브르에서 만든 거. 네, 그거 맛있더라고요. 에일인데. 전 요즘 켈리예요. 근데 그렇군요. 맥주는 뭐 취향이니까요. 취향이죠. 근데 샤워하거나 진짜 막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하면 버드. 라거를 이길 수가 없죠. 라거는 갈증 해소, 인류 갈증 해소에 가장 적합한 술이기 때문에 인류 갈증해서 본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본능. 라거 네. 맥주 저도 뭐 정말 힘들게 일하거나 아니면 뭐 더울 때는 그냥 쭉 라거 아시죠? 그냥 여기 아내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네. 아이가 축구를 그만두자 유럽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네. 아이를 위해서 아내랑 같이 여행을 했네요. 그렇죠. 네. 개인적인 얘기 잘 하는 거 안 하는 좋아하는데. 거 안 좋아하시는데. 근데 이제 책에 쓰셨잖아요. 책에 네. 썼죠. 좀 써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피쉬 앤 칩스 먹고 좀 여행의 얘기를 해주세요. 요거 챕터를 쓰게 된 또 그러니까 에피소드.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애들 어렸을 때는 여행 되게 자주 가잖아요. 뭐 해외여행도 가고 하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래서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뭐 방학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엘리트 축구 선수들은 방학 때 대회 나가야 되고 평생 훈련해야 되니까 여행 자체가 되게 못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축구를 좋아하니까 해외에 좀 축구를 보러 가는 게 저희 가족의 좀 로망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애가 축구 우승을 했어요. 전국 대회 우승을 했는데 우승을 하고 나서 얼마 좋았을까? 네, 그만두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승하고 진짜 그만뒀어요. 전국 대회 우승을 하고 그때부터 막 스카웃 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애도 약간 뭔가 염증을 느꼈던 것 같고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지만 뭐 이런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솔직히 뭐 그렇게 축구 선수가 되는 게 탐탁치는 않았었고 이게 별로 우리나라 축구 현실이 별로 안 좋거든요. 여전히 뭐 지도자들의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렇게 탐탁치 않아 했는데 마침 뭐 애가 그만둔다고 딱 하니까 약간 멘붕도 왔고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뭐 와이프가 바로 그냥 유럽 여행을 준비를 하고 아내는 오히려 절망의 순간을 희망의 시간으로 바꾸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쫙 어디 간 거야. 너무 좋았겠네요. 축구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EPL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보러 갔는데 간 김에 이제 제가 런던 예전에도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맥주도 다시 마시러 갔고 그렇게 가족 여행을 가게 된 거죠. 가족들이랑 다 같이 맥주를 마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런던 프라이드는 이름 그대로 런던의 자존심인 맥주다. 1845년 런던 템즈강 근처 올드 치스워크에 세워진 플러스 블로어리. 그러니까 사라질 위기가 있었대. 근데 런던 멸종 직전이었대. 에일이라는 맥주가 낙업 때문에 거의 이제 원래 완전 사라졌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고. 캄나라는 회사가 살렸네요. 캄나는 저희처럼 일종의 이제 협회 같은 거고요. 우리나라 전통주 살리기 본부 이런 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통 에일들이 사라져서 그런 것들 70년대부터 좀 살리기 운동을 같이 한 곳이 캄나라는 곳이고요. 런던 프라이드는 원래 꽃 이름이에요. 꽃. 네, 런던 프라이드라고 하는 꽃의 이름인데 그 런던 블리츠라고 런던이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에 대공습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1941년일 거예요. 그때 그 작곡가가 이름 정확히 기억나는 작곡가가 그 런던 프라이드라고 하는 어떤 그 꽃을 갖고서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폭격을 막 당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그 런던 프라이드 노래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런던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면서 그 폭격을 견뎠던 거죠. 견디고 결국은 그 폭격을 견디면서 다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이길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한 뭐 그런 일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런던 프라이드는 단순히 맥주 이름이 아니고 런던 전쟁 와중에서도 런던에 피었던 꽃 이름이기도 하고 또 절망 속에서 피는 행진의 꽃 이런 느낌이네. 그거 가지고 또 노래도 만들었고 그게 나중에 이제 맥주 이름으로 또 이제 붙여지면서 색깔도 루비색이고 상징성이 있죠. 루비색이라는 거에 또 되게 매혹적인 것 같아요. 색깔이. 네, 루비색을 갖고 있고요. 빨갛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런던 이 페일에일이라고 하는 그 맥주의 특징인데 약간 루빗을 갖고 있는데 페일이라고 하면 창백하다는 뜻인데 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맥주 색깔이 다 어두웠어요. 네, 어두웠는데 에일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몰트라고 하는 맥주 만드는 몰트 색깔이 다 몰트의 색깔에 따라서 맥주의 색이 구성되는데 몰트를 구울 수 있는 그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인류한테. 왜냐면은 몰트라는 게 보리를 구워서 만드는 건데 엿기름이죠. 예, 그런데 예전에 나무를 태워서 이제 그 메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메가 색깔이 다 어두웠어요. 조절할 수 없어서. 근데 그 메가의 색깔이 바뀌게 된 게 이제 그 메가를 만드는 그 열원을 나무에서 석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1635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메가를 만드는데 석탄을 이용해서 만들게 됐고 그때부터 맥주가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절이 가능해서. 네, 그래서 밝은 몰트 그 당시 지금은 루비색이 그렇게 밝지 않은데 옛날에 뭐 18세기, 19세기에는 그 색깔도 너무 밝았던 거죠. 완전 어두침침했던 맥주에 비교해서 루비색을 보니까. 그래서 흑맥주는 아니고 흑맥주는 절대 아니고. 원래 그 전에 페일에일 이전에 영국과 세계를 지배했던 맥주는 흑맥주입니다. 포터라고 하는 맥주가 한 200년간 세계를 지배했었죠. 그래서 기네스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예, 기네스가 이제 그 포터에서 나온 애고요. 네,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 이제 시작된 애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네스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왜 그 딸랑딸랑 소리 나는 것도 그냥 궁금은 했는데 찾아볼 생각을 별로 안 했거든요. 사실은. 위젯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랬는데 여기 또 자세히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기네스 편도. 그랬군요. 그래서 그 플러스 런던 프라이드는 아름다운 구릿빛을 가지고 있다. 4.2%의 알코올, 섬세한 과일 에스테르 향과 건자두 향, 뒤에 올라오는 옅은 건초 향, 적절한 쓴맛은 잉글리시 페일에일의 매력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먹는 거랑 좀 달라요. 한국에서는 이제 병맥주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혹은 한국에서 생맥주를 먹어도 한 4.7도거든요. 영국은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영국 맥주가 알코올 도수가 다 낮아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영국에서는 이제 캐스크 에일 혹은 카스크 에일이라고 하는 형태로 먹는데 영국이 맥주를 마시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전 세계 대부분 마찬가지죠. 전 세계 맥주들 다 이산화탄소의 이제 압력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이렇게 먹는데 그 카스크 에일이라고 하는 맥주는 영국의 전통 스타일이어서 거기는 이산화탄소를 일부러 넣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캐스크라고 통해서 발효된 2차 발효된 맥주를 바로 펌핑해서 마시는 그런 게 카스크 에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영국 이제 가셔서 맥주 드시면 맥주 따를 때 이렇게 막 몇 번 펌핑해서 따르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따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에일들이 이산화탄소를 따로 넣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밍밍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확 올라오는 그런 게 없고. 예, 탄산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톡 쏘는 게 좀 적겠네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모르고 마셨을 때는 뭐 이게 맥주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매력을 또 알게 되면 또 그 매력을 알고 갔었어야 되는데 저희 영국 펍에 가서 이거 하길래 그냥 우리나라 생맥주랑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쵸. 아는 만큼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다시 가야겠다. 자, 그럼 영국에서 시카고로 가볼까요? 황제의 맥주, 버번 위스키를 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렇죠. 근데 이거는 도수가 엄청 높네요. 네네. 알코올도 14도짜리인데. 14도짜리. 이거는 흑맥주. 스타우트. 흑맥주라고 말해야 될까요? 네, 흑맥주인데 이제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영국에서 이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스타우트를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하는데 영국은 황제가 없죠. 네, 영국은 그렇죠. 황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킹이 있고 뭐 오버로드 같은 왕이 있는 나라인데 왜냐하면 신성로마 제국한 얘네들이 성공회를 만들면서 카톨릭하고 분리가 되면서 황제의 지위를 못 받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임페리얼은 황제란 뜻이거든요. 이 황제는 이제 영국의 황제가 아니고 러시아의 황제를 얘기를 하고요. 예전에 영국에서 러시아로 맥주를 수출하던 그런 스타우트를 얘기하는데 지금이야 뭐 냉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수출되는 게 문제가 없겠지만 예전에는
러시아까지 맥주를 수출하려면은 뭐 한 달, 두 달 정도 배송을 했어야 됐어요. 아. 그 가운데 맥주가 변질될 수 있었거든요. 그 변질을 막는 두 가지 이제 뭐 요소가 하나는 알코올이 있고요. 우리 뭐 코로나 때 알코올 소독하는 것처럼 알코올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균들이 덜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호비예요. 네, 호비에 항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로 보내는 이제 스타우트 흑맥주는 알코올 도수를 높였어요. 그래서 그런 맥주를 러시아의 이제 황제 임페리얼을 붙여가지고 러시아들 황제한테 가는 맥주다 스타우트라고 해서 이제 임페리얼 스타우트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알코올 도수가 높은 흑맥주 혹은 스타우트를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보통 합니다. 근데 이 맥주의 쓴맛을 표현하는 걸 International Bitterness Unit, 네, IBU라고 한다는데 네. 그게 무려 60이나 넘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럼 보통 스탠다드가 몇이길래 60이나 넘는다는지 좀 궁금했는데 쓴맛이 매력적이죠, 진짜. 뭐 일반적으로 드시는 뭐 켈리 좋아하신다고. 네네네. 켈리는 IBU로 따지면 아마 1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10에서 15. 나 켈리 안 마셔봤는데. 아 요즘 손석구가 선전해가지고 10보다 높게 한 15 정도 될 거고요. 흑맥주야? 아니요. 그냥? 그 라거 맥주. 라거 네. 맥주인데 밀맥주라고 그러죠. 카스 정도면 10 정도구나. 10에서 15 아, 정도 될 15. 거예요. 그럼 이거 60이면 6배가 넘는 거구나. 60은 굉장히 쓴 그러니까 커피 맛이 날까? 어떨까요? 아메리카노보다 조금 더 쓸 거예요. 아. 에스프레소 정도 되는 쓴맛.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나는 쓴맛을 좋아해. 그래서 왜 커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종류 따지는 사람들 쓴맛 쪽이 강한 게 베트남 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쪽일 것 같아요. 요거는 굉장히 좀 이 맥주는 진짜 굉장히 특별한 맥주고요. 버번 카운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아니고 요거를 이제 버번 위스키를 담았던 통에다 다시 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넣어가지고 네. 그러다 보면은 그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 알코올 도수가 50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알코올이 맥주에 또 입혀져서 알코올 도수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버번 위스키 통에 맥주를 넣으려고 하니 맥주가 약하면 그 통에 있는 모든 향미와 모든 거 알코올에 그냥 먹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위스키를 담았던 통에 맥주를 넣으려고 하면 맥주가 되게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맞짱을 띄어야지만 이제 맥주가 그 안에서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뭐 화해도 하면서 서로 이제 뭔가 이제 조화가 되는 그럼 거죠. 그 통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나요? 뭐 보통 6개월 이상, 6개월 8개월 그 정도 이상.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통이라고 하는 게 미세 구멍이 있기 때문에 또 산소가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우리 인간이 의도치 않았던 화학 반응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버번 카운티라고 하는 맥주의 최종적인 모습은 인간이 의도는 했지만 결과는 알 수 없는 뭐 그런 어떤 그래서 얘도 불확실성. 그래서 얘도 빈티지가 붙어요. 그런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복합적인 향들이 많이 나죠. 여기 보면 맥주와 위스키가 만든 예측 불가능함이라고 썼었어요. 네. 예측 불가능성. 그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한 건 재미가 없고 모호함. 네. 그 모함을 추구하는 맥주군요. 그쵸. 제 취향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뭐 맥주를 워낙 많이 마셔보다 보니까 뭐 몇몇 맥주들은 굳이 안 마셔봐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견적이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아까 저자 소개에서 궁금했던 게 프랑크푸르트에서 마셨던 한 잔의 마이스 비어에 매료된 뒤. 밀맥주죠. 네. 네. 이 맥주의 세계로 빠져들었다고 하는데 요거 좀 후토크 필요합니다. 언제예요? 2008년일 겁니다. 2008년에 네, 제가 원래 와인이나 위스키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향미에 관심이 많았는데 맥주 뭐 그냥 소맥 타먹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관심 없고. 근데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출장을 되게 한참 많이 갔었을 때였는데 출장을 갔다가 굉장히 그 독일 남들은 뭐 유럽 여행 많이 가는데 저는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미국은 되게 자주 갔었는데 유럽은 거의 처음 갔는데 그때 많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걸 충격을 받았는데 독일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들이 이렇게 뭐 인생을 즐기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 맥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맥주를 놓으면 막 벌컥 마시잖아요. 그렇죠. 얘네는 맥주를 한 잔 딱 놓고서는
세워라 내어라 맛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갈증해서로 마시니까. 아니 어쨌든 우리나라는 워낙 바쁘니까 또 빨리 먹고 또 2차 가고 말이야. 얘네들은 2차. 그냥 맥주를 하나 그러니까 시간을 즐기더라고요. 예, 그 여유를 즐기고 뭔지 알겠다.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를 굉장히 크게 좀 느꼈고, 근데 그때 먹었던 맥주가 뭐였냐면 바이스리아라고 해서 독일 바이에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밀맥주인데요. 그 밀맥주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바나나 향하고 정향이라고 하는 향신료 향이 나요. 효모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향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맥주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향이었어요. 맥주에서 어떻게 이런 향이 나지? 그러면서 궁금했고, 또 독일이란 나라도 되게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뭐 한국으로 와서 그냥 취미로 독일 뭐 역사도 공부하고 맥주도 다시 공부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맥주책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해외 맥주책 같은 것도 구입해서 뭐 번역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네, 그냥 취미를 했다가 전문가가 됐어요. 아니에요. 이게 원래 덕질이 진심이 되면은 진짜 멋있는 대가가 되는 거죠. 멋있다 진짜. 아니 그래서 저희가 149 쪽에 어떤 조만철 분이 이런 말씀 주셨더라고요. 벤저민 프랑클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인에는 지혜가, 맥주는 자유가, 물에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다는 썰이 있죠. 네. 아니 근데 정말 좋은 것 같아. 자유가. 자유에 입문하셨잖아요. 맥주는 자유죠. 맥주는 자유. 맥주는 취향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맥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간섭할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맥주를 그냥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입니다. 네. 거실에 있는 소형 냉장고가 있으세요. 그렇죠. 냉장고에 도둑이 들어와서 냉장고 다 털어가고 싶다. 아니 아까 비싼 맥주 진품들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자물쇠 채워야죠. 자물쇠가 있나요? 왜냐면 꽈띠용 게즈 이런 거 먹다가 남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맥주는 무조건 다 드셔야 됩니다. 맥주는 따면 무조건 코르크인데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맥주는 산소가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 근데 와인은 왜 와인은 막에 있잖아요. 와인은 산화가 되는 향을 즐기는 게 또 특징인데, 와인도 매일 따놓으면은 아주 오래된 맛이 오더라고. 맥주는 산화가 되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절대 맥주는 따시면 다 드셔야 돼요. 아니 근데 아까 까디용 괴지는 이렇게 코르크 막으로 돼 있다고 다시 안 닫아져요. 다시 안 닫아지지. 맥주는 김이 빠지면 안 돼. 그 코르크 막은 다시 안 닫아집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와인 같은 경우는 마개를 따로 팔잖아요. 그래서 그걸 잠시 막아놨다가 또 마시고 그러는데, 얘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 칭따오. 저는 솔직히 저 칭따오 너무 노말해서 이 챕터 넘어갔거든요. 네네. 아니 칭따오를 선택한 이유가 그 많은 진짜 쟁쟁한 그런 맥주 중에 딱 그 칭따오를 여기 챕터 안에 넣어야겠다 한 그런 게 있을까? 부인을 사랑하셔서 한 챕터 넣어준 거야. 책을 내시는데. 당사자 얘기 들어봐. 그 챕터는 솔직히 뭐 칭따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와이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칭따오는 그냥 하나의 좀 와이프가 좋아하는 맥주니까 얘기를 한 건데, 와이프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네. 거봐. 맞네요. 맞아요. 근데 뭐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아니 안 줘줬다는 거 아니야? 그치? 아니 근데 저는 그거 재밌었어요. 이 중국 맥주에 대한 얘기. 영국 사람들이 어쨌든 영국 사람들은 어디 가면은 맥주를 항상 좀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중국 갔을 적에도 칭따오에다가 이제 맥주를 만들고 저는 마시고. 칭따오를 마시면서 늘 생각하는 단어가 있는데 페어링. 그러니까 이 맥주랑 그 음식은 굉장히 페어링이 중요한데, 중국 음식에는 진짜 칭따오 너무 잘 어울리죠. 여기 그래서 쓰셨어요? 네, 거기에 있죠. 네. 양꼬치에 칭따오라는 게 당신 광고 문구는 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희 냉장고나 뒤쪽에 되게 비싼 맥주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건들지를 않아요. 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취향인 거죠. 제일 좋아하는 맥주가 뭐야 했을 때 칭따오, 어저께도 칭따오 사서 마시더라고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칭따오가 칼로리가 좀 낮지 않나요? 라거 맥주는 다 칼로리가 낮습니다.
칼로리는 좀 크게 낮은 신경 것 안 같아요. 쓰셔도 돼요. 맥주 칼로리는 어쨌든 열량으로 쓰이지만 지방으로 저장되는 칼로리는 아니니까 이 알코올 자체가 저희가 열량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방으로 축적되는 거는 단백질, 탄수화물이지 알코올 칼로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맥주 칼로리는 맥주랑 같이 먹는 음식이 문제인 거지 살에 대해서는 예, 맥주 자체는 칼로리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러면 잠깐 맥주 마시면 배가 나오던데 어떻게 안주 안주 안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대동강 맥주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대동강 맥주가 사실은 진짜 한국 뭐 일반적인 맥주보다 더 나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뭐 대동강 맥주 마셔봤거든요. 북한 대동강 맥주도 마셔보고 뭐 진달래 맥주도 먹어봤는데 한국 맥주가 훨씬 맛있어요. 근데 일단 왜 뭐 맛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인데 뭐 기자분은 이렇게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10년째 지금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항상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주장을 근거로 삼으려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상수. 예, 언론이 대중에 대해서 하는 전형적인. 아니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고든 램지가 그 광고에 나오면서 한국 맥주는 페어링에 딱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쓰셨더라고요. 맞죠. 네. 아니 또 우리나라 맥주는 고기 구워 먹을 때 또 잘 어울리죠.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또 인상 깊었던 거 얘기해 볼까요? 저는 아까 벌써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말했어요. 그래요? 맥주는 자유다. 저는 이 맥주 사이언스 이거 김동현 선생님 이분 MC 스퀘어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이 챕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연세대학교 교수님 하시다가 지금 이제 더 굉장히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신 분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출장 많이 가셨고 그리고 또 이제 그쪽 방면이시다 보니까 MC 스퀘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관심이 가셨던 거죠. 일반 사람들 MC 스퀘어는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과나 공과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아니까. 저는 여기서 MC 스퀘어를 누군가는 무슨 집중력 그거로 안다. 제가 그렇게 아는 문과입니다. 어렸을 때 그냥 하는 거지 열심히 뭐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맥주가 과학이고 이 아이신타인 머리칼이 너무 이거 너무 마시고 싶어 진짜. 이것도 파나요 한국에서? 지금 나왔나? 다시 파나 모르겠는데 비싸긴 한데 굉장히 마실만하죠. 그거는 이제 스타일이 뭐 IPA라고 하는 스타일인데요. 뉴잉글랜드 IPA라는 스타일인데 주스 같은 느낌이 납니다 맥주에서. 마시기 편하고요. 그런 어떤 뭐 트로피칼 향들, 그러니까 그 열대과일 향을 좋아하신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맥주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맥주가 너무 마시고 싶어가지고 제가 어제 강원도 사실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놀러 갔다 왔어요. 버드나무 맥주. 그거 엄청 맛있더라고요. 네네. 버드나무 훌륭한 곳이죠. 훌륭해. 진짜. 아니 그래서 잠깐 오셨을 때 얘기했는데 모르는 맥주가 없으세요. 다 알아. 그러니까 다 알아. 그 우리나라에 지금 크래프트 맥주가 몇 종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아까? 종류요? 네. 종류는 많겠죠. 근데 뭐 지금 크래프트 맥주 브루어리는 뭐 180개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브루어리가 180개나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꼭 그런 양조장이 아니고 저희처럼 브루펍이라 그래서 맥주랑 이제 펍이 같이 존재하는 작은 곳들이죠. 그런 곳들이 아마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마무리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벌써 지금 끝났어? 네. 미쳤다. 이분들 이제 김혜진 선생님 모닝 맥주 이 챕터도 너무 좋았고요. 저도 여행 가면은 맥주를 아침에 마시거든요. 좋죠.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이런 샵에서 아침에 마신 적은 없는데 한번 해봐야겠다.
거기는 아침에 무조건 맥주를 아침 식사로 마시는 곳입니다. 담베르크라고 하는 곳이고 예, 그냥 가면은 거기에 있는 지역민들이 아침에 그냥 아침 식사로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만 팝니다. 그리고 아침에 예, 음식 안 팔고. 음식 안 받고 그러니까 약간 그 빈속에 싹 들어가면 바라면서 그 그쵸. 열심히 살고 싶다 이런 네. 어떠셨어요? 저희랑 이렇게 맥주에 관한 얘기하니까 저희가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요,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전 좋죠. 네. 맥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네. 저희 갈게요. 아, 네. 네. 어제 오늘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 술 더 좋아했을 텐데. 더 좋아했을 텐데. 외전으로 한번 가서 또 열심히 우리 또 맥주의 맛을 알아갑시다. 네. 그리고 음악 얘기 한번 해주세요. 어떤 음악을 추천하시는지. 추천곡 한 곡으로 저 마무리할까요? 네, 50-50의 큐피드. 빌보드 어, 빌보드 9위에 오른 또 요즘 이유. 핫한 노래 좋아하신다. 이유 얘기해 주셔야죠. 열심히 노력하는 젊은이. 아니 다들 예 그렇게 춤추면서 노래를 어떻게 잘 부를 수 있죠?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정말 저는 네. 칭찬 많이 해주고 싶거든요. 네. 칭찬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